저번에 그 취득쇼다 말했을 거예요. 249페이지. 거기 등기와 관련해서 저번에 마지막에 이걸 이야기했을 건데, 취득쇼와 관련해서 갑이자 토지 소유자다, 권리행사 안 하고 있다, 이 의리자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했다. 그러나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 변동이지만 외적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문제인데, 원래 이게 원시 취득이지만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승계 취득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다 보니까 공동 신청주가 채택이 됐다. 그래서 얘가 단독으로 등기 못하니까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고, 협력을 해서 등기가 이전이 돼야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한다. 이때 이 점유자가 갖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무슨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다. 여기까지가 저번에 정리정돈이 끝났는데, 지금 문제는 이 의리 갖는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얘가 10년간 권리행사 안 하면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등기 전에 달라 청구를 못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같은 경우 구절구절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첫째, 시효취득이니까 얘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점유자가 토지를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토지에 대해서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하고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저 뒷에 254필이 연결된다고, 저번에 집에서 연구 좀 해오라 했는데 254필이 연결되죠. 그래서 얘가 미등기 상태에서 이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했다. 그러면 이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데, 그러면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은 이자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되는가? 점유를 상실했다 그래서 이자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 점유 상실한 때부터 시효는 진행이 되니까, 이 경우는 얘가 점유를 계속하는 한도에서만 등기 청구권의 시효로 소멸이 안 된다고 보니까,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상실한 때로부터 이자 등기 청구권은 시효가 다시 진행이 되고, 따라서 상실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은 이자 등기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다. 이게 단계별로 점검을 딱 하고, 저번에 집에 가서 반드시 비교 정리하라고 부탁했듯이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매수인이 갖는 등기 청구권하고 판례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상실한 때로부터 오는 시효가 진행이 된다, 일이 됐는데,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 경우는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하더라도 이게 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보기 때문에 상실하더라도 시효가 진행이 안 된다. 요게 양자 차이고, 이게 시험에서 법률행위나 부동산 물권전 매수인과 등기 청구권 요 차이점까지, 이거는 190페이지 나왔죠. 이거를 반드시 일목요연하게 차이점까지 비교 정리할까. 그 다음 등기부 취득시효 경우는 이거는 간혹가다 한 번씩 나오고, 20년짜리 점유 취득시효가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90% 이상 등기부 시효 취득은 판례 몇 개만 좀 점검하면 되는데, 지금 얘가 권리자가 아니면서 자기 명의로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얘가 10년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10년간 점유하면 등기부 시효취득 허용이 된다. 지금 이게 등기부 시효취득인데, 요거 첫 번째로 옛날 우리 판례는 등기 승계를 허용을 안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지금 199조에 보면 이게 지금 요즘 점유권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조문이라고, 이것도 정렬하고 저번 주에 신신당부했고, 이 점유 199조에 보면은 이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된다. 이게 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됐어, 이렇게. 근데 문제는 여기 등기 승계도 허용되는가?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없다는 거야. 규정이 없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그동안 많이 됐는데 학자들 사이에 견해는 대립이 되고, 근데 마침 판례가 변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점유 승계가 허용이 되듯이 등기 승계도
허용이 돼야 된다 해서 저 판례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됐고, 등기부 취득서에서 과거에 시험에 내면은 등기 승계가 허용된다 이 판례가 압도적으로 출제가 됐는데, 판례가 저 과거와 달리 변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을이 권리자녀면서 자기 명의로 3년간 등기 가지고 있고, 다시 양도를 받아서 얘가 5년간 등기 가지고 있고, 다시 양도가 돼서 정일한 사람이 2년간 등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바뀌기 전 옛날 판례는 등기 승계를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현 등기 명인 정, 얘는 지금 자기 명의로는 2년간만 등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등기부 시효치대 허용이 안 됐다는 거. 그랬던 것이 이거나 마찬가지로 등기 승계도 허용을 해주자 판례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이 나는 의료등기 3년, 병의등기 5년 승계받아서 내 것까지 토탈 10년간 등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그러면 얘가 옛날과 달리 등기부 시효치대를 할 수 있다 해서 등기 기간은 꼭 자기 명의로만 10년간 등기를 가질 필요 없고 전 점유자의 등기 기간까지 포함해서 10년이면 된다. 정리를 꼭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등기부 시효치대에서 이거는 등기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을 거죠. 대부분은 이 등기가 무효등기가라고 말이야. 이게 유효등기면 굳이 등기부 시효치대 할 필요 없으니까 원래 소유자니까. 그래서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가 또 저번에 이중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판례를 공부를 했는데, 이중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면 선등기가 5년 무효가 아니라 선등기 유효다. 후등기는 실체관계 부합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무효다. 이 판례를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와 이게 등기부 시효가 관련이 돼서 다음과 같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러면 여기 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후등기에 터잡아서 후등기 명의인 등이 10년간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이 후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치대가 허용되는가? 요게 당연히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지금 무효등기도 상관이 없으니까 원래는 후등기가 무효등기를 하더라도 후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치대가 허용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반대니까 시험에 나오지. 요거는 이제 후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치대 허용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판례가 그러면 무효등기라도 상관이 없다고 보면서 왜 이 경우는 후등기에 터잡아서 후등기와 무효등기 등기부 시효치대 허용이 안 된다고 보는가? 우리가 지금 이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중 보존등기와 관련해서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다. 이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후등기와 무효등기인데 이 후등기에 터잡아서 등기부 시효치대 허용이 되면은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이 몰각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 원칙을 관철시켜야 되니까 등기부 시효치대 허용이 되려면 당해 등기는 1부동산 1등기기록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기일 것. 여기에 판례 입장은 정리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특유요건은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선임무과실로 점유할 것, 이게 추가된다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입증책임과 관련해서 점유자와 점유와 관련해서는 현행민법상 무과실 점유만 추정이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점유자는 나는 과실 없이 점유되겠다 이것만 입증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선임무과실은 뭐에 관해서 선임무과실이라고 하는가,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점유에 관해서 선임무과실이라고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얘가 자기에게 이 경우 같으면 소유권,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있더라고, 본권이 있더라고 오신해서 점유를 했다. 이렇게 오신한 데 대해서 과실이 없이 점유했다. 그래서 선임무과실은 점유에 관해서 선임무과실이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이 선임무과실은 시효기간 내내 10년 내내 선임무과실 필요는 없을 거란 말이야. 점유에 관해서 선임무과실이니까 점유 개시 당시에만 선임무과실하면 된다. 이런 거를 일목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 취득시효가 기산점과 관련해서 우측에 보면 취득시효 기산점이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원칙과 위에가 지금 판례를 지금 압축을 시켜서 얘가 써놨는데 지금 취득시효 경우는 문제가 이제 사활의 문제도 이제 간혹 출제가 되는데 사활의 문제를 이게 사활의 문제 볼 때 주의할 게 좀 있다는 거야. 보통 이제 사례가 이런 식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 갑이 토지 소유자다. 근데 권령산하고 있고 의뢰자가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했다.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쉽다는 거. 1분 이내에 조금만 실력 있는 사람 다 풀어요. 여기 날짜가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얘가 점유했다. 이런 날짜가 밝히지 않는 거는 판례만 대입시키면 되니까 아주 쉬운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풀지 말한 거. 지금 이 의뢰한 갑이 지금 원래 소유였다가 이 의뢰자가 1992년 3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날짜를 박아가지고 사례를 내게 되면은 이런 거는 웬만한 실력자 아니면 1분 내에 풀기 어려워요. 여러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실력으로 풀려면 기본 5분이 걸려. 아무리 간단한 사례 문제도 이런 거는 시간 걸려서 맞춰도 어차피 시험 떨어지고 또 시간 걸려서 푼다 해서 맞춘다는 보장도 없어요. 여기는 판례 이 날짜에다 박아서 정밀하게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웬만하면 풀지 말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 관련해서 기산점이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데 먼저 이제 사례를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해보자 말이에요. 갑이 지금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권령산하고 있고 얘가 이제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관하게 점유를 했는데 얘가 지금 30년째 점유를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말이에요. 원래 이제 시효취득 경우는 올해 법규상으로는 얘가 20년간 점유하면 시효취득한다 일이 됐는데 20년 되자마자 시효취득 주장하고 이런 사건은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뭐 이유는 말 안 나올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30년 어떤 거는 일지시부터 점유를 하다가 뭐 70년 80년짜리 사건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토탈해서 30년간 점유를 했는데 얘가 25년쯤 점유를 했을 때 얘가 토지 소유자다 보니까 토지는 또 내 거니까 제3자에게 매각해서 등기전 소유권이 넘어가고 얘도 또 권령산하다 보니까 또 5년이 흘러가서 토탈 30년 됐다. 이런 사건들이 나와서 말할게.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개발붐에 불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한 10배가 뛰었다. 그전에는 이제 토지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누구 거냐 신경도 안 쓰고 얘도 뭐 시효취득 주장할 생각도 없고 시효취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고. 근데 일이 되다 보니까 얘는 내가 소유자다. 얘는 내가 오랫동안 점유했으니까 내가 시효취득할 수 있다. 내 거다. 그래서 비로소 분쟁이 생기는 거게. 그러면 이 경우 이제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하면 20년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20년 시효기간을 주장을 할 때 기산점을 잡는 거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하나는 여기에 점유를 개시한 시점이고 점유 개시한 때부터 20년간 점유했다. 그럼 이때 이제 시효가 완성 20년이 됐고 근데 현재 얘는 토탈 30년째 점유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시효는 이때 완성이 돼요. 개시한 시점부터 20년간 이리 주장하면은.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역산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 그러니까 점유 개시한 시점부터 10년 지난 시점 이때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점유했다. 계산점을 이렇게 잡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효는 이때 완성이 돼요. 시효 완성 시점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25년째 양도했다고 이야기했으니까 25년은 여기에 걸린다. 사례는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례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판례 두 개, 물론 시험에서 지겹도록 나오고 이해 못하면 문제 풀 수 없는. 첫 번째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예를 들면 이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얘가 지금 15년째 점유했을 당시에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했다. 이 경우이죠. 얘가 또 권령선하니까 5년 흘러서 시효 완성이 됐다. 그러면 점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등기명의 병에게 시효취득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여기서 시효취득의 가장 기본 판례라는 거. 이 경우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얼마든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유를 또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거. 저번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시효 중단 제도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줬는데, 소멸시효 경우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자가 권리행사하면 취지상 당의 권리는 시효로 소멸이 되면 안 되니까 시효가 중단이 된다. 이 시효 중단 제도가 취득시효 경우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따라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지금 시효가 완성되기 전 15년 점술 당시에 얘한테 권리행사를 했어요. 내가 토지 소유자니까 토지 반환을 할게. 그러면 권리행사를 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도 똑같이 중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진행했던 시효 기간은 다 무효로 들어가고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이 되니까 또 하루부터 20년이 흘러가야지 얘는 비로소 취득시효예요. 소멸시효 중단은 취득시효 경우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지금 얘가 15년쯤 점유 당시에 토지를 양도를 했다가 그러면 이 갑이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취득시효 중단 사유인가? 요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건데,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이 이야기인데, 만약 이게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이 되면은 이건 다 무효로 들어가니까 시효 취득 못할 거란 말. 그런데 토지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지금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한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역으로 얘가 왜 취득시효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기가 권리자인 것처럼 이 토지를 장기간 점유해서 사용을 하니까 취득시효를 한다고 말이야. 그럼 이 취득시효를 중단을 시키려면 이자의 점유 계속을 파괴를 시켜야 된단 말이야. 더 이상 점유를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취득시효가 중단되지 않겠냐, 상식적으로. 근데 이 경우는 점유는 얘가 그대로 계속하고 있고 단순히 얘는 토지를 제3자에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점유 계속을 파괴한 게 아니라고. 이게 얘가 점유를 못하도록 막은 게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런 거는 취득시효 중단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효는 중단이 안 되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야. 그러면 소유권 넘어갔다. 아직도 지금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얘라도 권리행사에서 토지 반환받게 되면 점유를 못하니까 더 이상 취득시효 못하겠지만 얘도 방치해서 또 5년이 흘러갔다. 그러면 시효가 완성이 되니까 완성 당시 등기명인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는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는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연구 잘하시라고. 거꾸로 이제 시효가 완성된 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가 됐다. 이건 어떻게 됐냐? 이 경우는 위에 판례하고 반대로 취득시효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것. 이 경우는 이제 아주 간단한 이중매매 법리가 육체 적용이 된다는 논리인데, 토지 소유자다. 시효가 완성이 됐다. 이 경우 이제 얘가 완성 후에 제3자 병에 양도 소유권 넘어갔다. 이 경우 얘가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는가? 이건 안 된다는 거야. 왜냐? 이게 지금 동일 토지 위에 매매는 위호 등기전 봐서 소유권 취득하면 물권, 이자가 갖는 이전 등기 채권은 채권, 물권과 채권이 동시에 성분 물권 우선, 소유권 주다 반환 청구하면 시효 취득장에서 반환 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가 되면은 이중 매매의 법리에 따라서 제3자에게 시효 취득장 못한다. 이 두 개가 시험에서 앞들어 출제가 되고, 이 두 개를 갖고 놀지를 못하면 취득시효는 죽었다 깨나도 사활의 문제 손도 못 댄다는 거. 따라서 이거를 반드시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은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 지금 기산점을 잡는 관련해서 이 취득시효에 관한 기본 판례를 여기에 그대로 판례가 적용을 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 경우에 지금 이 사례에서 이 점유자 을에게 당신이 기산점을 이렇게 잡든 임의로 선택해도 좋다 하고 얘한테 선택권을 주게 되면은 이게 바보 똘팍이 아니라 당연히 2번을 기산점으로 잡을 거라고 말이야. 이유는 1번을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은 시효 완성 시점 여기니까 이 사건은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된 셈이 된다. 25년째 양도했으니까. 그러면 이 판례에 따라서 시효가 완성된 후에 양도됐으니까 얘는 얘한테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할 거란 말. 대신 이제 2번을 기산점으로 잡게 되면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가 된 셈이니까 이 판례에 따라서 얘한테 시효 완성된 등기면 얘니까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똘박이 아니라 얘는
2번을 기선점으로 잡게 돼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이 제3자가 불축의 손해를 입는 거야. 따라서 이 점유자가 기선점을 임의로 이 경우는 당연히 선택해서는 안 되고, 따라서 우리 판례 입장은 시효가 우리 판례 입장은 30 내내 등기 명의 동일인이 아니고 여기 칠판의 서류처럼 등기 명인의 변경이 생겼단 말,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단 말. 이런 경우는 이 점유자가 기선점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 선택하면 이걸 선택하고 그럼 얘한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따라서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 기선점을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점유자는 기선점을 1번으로 선택해야 된다. 점유 개시점을 기선점으로 선택해야 되고, 따라 칠판의 사례의 경우는 당연히 시효 완성 후에 목적물이 양돈셈이니까 얘는 얘한테 요 밑에 판례에 따라서 시효 취득을 주장을 못하게 된다는 거. 그것은 이거를 반대로 바꿔서 시효 기간 내내 요 30년 내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다 그 말이야. 이렇게 양도해서 소유자의 변경이 생긴 것이 아니다.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 이런 경우는 얘가 기선점을 어떻게 잡든 제3자가 불이익을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안에서는 점유자가 기선점을 임의로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입장이니까 우리 책에는 얘가 토막지어서 한 줄씩만 써놨지만 이게 사례 문제 풀 때 이 판례하고 연결이 돼서 사례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날짜 박히고 뭐한 거는 풀지 말라는 거. 여러분 실로 풀기 힘들어 그런 거는. 그 다음 취득시 효과 우은시 취득이다. 그러나 등기는 이전님께 한다. 뒤에 넘겨서 소유권 취득 효과는 소급여가 인정된다. 총칙 공부할 때도 소급여가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차이가 뭐냐 여러 번 가르쳐 줬어요. 취득시 효과는 논리 필연적으로 소급여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데 저번에 이런 걸 가르쳐 줬다는 거. 왜 취득시 효과 허용이 되느냐. 그거는 얘는 이제 장기로서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고 얘는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장기로서 권리 행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권리 행사라고 하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성격시켜주자. 이게 취득시효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 취지로 밀어보면 당연히 점유 개시 당시로 소유권 취득 시점은 소급이 되어야 된다. 권리 행사라는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성격시켜주는 거냐. 소급이 인정이 되니까 결론 과실 취득 문제라든가 어떤 결과가 되는가 책 밑에 쓰였고 이미 지급도록 가르쳐줬으니까 정리 좀 잘하고. 그 다음에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와 관련해서 이거는 제가 판례 두 개를 지금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되면 얘는 이제 이전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데 얘가 협조를 잘 안 해준다고. 등기 전에 협조를 안 해주고 제3자에 매각한다냐 이런 일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따라서 이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점유자가 한 번쯤 원래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수 제의를 해본다는 거.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서 취득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 협조를 잘 안 해주니까. 근데 매수제를 했을 때 얘가 적정금이라 팔아버리면 더 이상 분쟁이 안 생길 건데 얘가 노 거절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못 팔겠다고 거절하면은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취득시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시효 취득을 이제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분쟁이 생긴다는 거야. 왼쪽 갑쪽에서 당신이 나한테 매수제의를 한 번 했는데 매수제의 한 것은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가 아니냐, 취득시효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 이야기야. 포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소송이 붙은 건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서 한 번쯤 매수제는 다 해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매수제 했다 그래서 첫째 이자가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여전히 시효치 주장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자가 지금 매수제를 했다라서 이자의 점유가 자주에서 타주 점유로 전환되는 것도 알아는 거야. 왜 이게 중요하냐. 소유자가 있어야 시효치를 하는데 한 번 매수제를 했다는 것은 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야. 그러니 자주가 타주로 바뀌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매수제에 한 것은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주 점유가 타주로 바뀌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얘는 시효치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첫 번째 그 앞쪽에 쓰는 판례는
거꾸로 이제 우리 판례가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내용은 얘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돼서 얘를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 청구 때 등기협조 안 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인데, 이때 이제 이 을한 사람이 소송 도중에 얘가 소유자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소송을 취하를 했다가 말할게. 아까하고 달리. 그럼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이거는 아까하고 달리 이자의 소유권을 확실히 인정해 준 셈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해버리면 이거는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한 거로 봐야 되지 않냐. 여기 앞쪽에 판례고.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점유취득시효는 워낙에 판례가 시험 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애도 이 판례들이 필요한 부분에 이제 적정하게 비변해서 설명하면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한꺼번에 제가 여기다 박스 처리를 해놨는데 여기 쓰여있는 판례들이 계속 반복 출제가 돼요. 따라서 중요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 먼저 등기 청구 상대방도 사례 문제 등을 통해서 하도 물어보는데 원리는 딱 정해졌다는 거.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럼 얘는 누구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가? 이거는 이제 원리가 딱 정해졌는데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 진정한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거야. 그럼 이 경우는 당연히 얘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얘가 토지를 제3자 병에게 양도를 했단 말이야. 시효가 지금 완성된 후를 전제하는 거. 완성된 후에. 그럼 아까 그랬던 것처럼 얘한테는 일단 시효 취득을 못 해. 이렇게. 그럼 시효 취득이 이제 못 할 건데 문제는 이게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되면은 이전 등기 청구하면 얘가 등기전 안 해주고 대부분은 토지를 제3자에게 빼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매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 가장매매를. 그래서 등기전을 했다. 그럼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이 등기가 원인무효가 돼요. 이런 경우는 시효취득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시효취득 가능한데 그럼 이런 경우는 얘한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사례로 물어본다는 건데 원리는 똑같다는 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이전등기 청구를 하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갑이라고 말이야. 얘한테 이전등기 청구하고 제3자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하는 게 아니고 대신 이제 원래 소유자가 이게 가장묘소 무효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원인무효 등기돼서 마소 청구하는 건 얘고 얘가 저 소유권에 기한 마소 등기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에 얘한테 돌아오면 얘는 이전 등기 청구가 이래야 되고 얘가 만약에 마소 등기 청구를 안 하게 되면은 을은 갑이 돼서 갖는 이전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얘가 갖는 마소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는 하겠지만 직접 제3자에게 얘는 시완성 단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 못한다. 하도 물은 건 정리 또 하고 등기문이나 등기 업무 관련해서도 지겹도록 출제하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라 말이야.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시효가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등기전 못 받으면 현재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에요. 여전히 등기명의 갑이 소유자일 것이고 그러니 이제 다시 하기요. 시효 완성 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얘가 얘를 상대로 해서 내가 소유자다. 그러니 토지 반환하라부터 시작을 해서 내 토지를 네가 점유하는 것은 불법 점유다. 그러니 불법 병의를 이유한 손해배상 해달라. 또는 얘가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을 때 왜 내 토지 위에 건물을 묻어놔 지었느냐.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또는 너는 왜 내 토지를 법률상 오인 없이 바꿔 말하면 정당한 권한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는가. 차임 상당액을 부당으로 판해달라. 이런 청구가 가능한가 시험을 판결하면서 물어보기 때문에 일치 안 된다는 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물론 법률상의 소유자가 갑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효가 완성이 되면 원래의 소유자는 점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거. 이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실상 얘가 소유자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법률상 소유자라서 이러한 청구는 안 된다. 이유는 이 의무를 부담하으니까. 그 다음 등기 조건의 취득 관련해서도 지금 점유 취득시효 경우는 20년 시효 완성된 후에 얘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187조가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등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 목적물이 미등기 부동산인 경우가 문제가 있다 말이야. 미등기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다. 이 경우도 등기가 되는가? 현재 미등기이기 때문에 예의 없다 말이야. 이 경우도 등기를 해야지 시효치더라고. 그럼 미등기이기 때문에 절차는 원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받고 해서 등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얘가 등기 신청 안 하면 얘가 퇴위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여기 좀 시효기나 만료 전에 등기 명의, 여기 아까 가르쳐준 거 팔라고 첫 줄이 핵심인 거,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다음에 거꾸로 3번이구나. 완성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가로치 1번 제3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중명의 법률에 따라서. 그다음에 등기 청구권은 소멸 여부가 나서도 이 판례도 누구나 물론 마치라고 내줄 때 주로 출제하는 판례지만 지금 시효가 완성이 됐는데 얘가 제3자 병에게 재산을 토지를 빼돌렸다. 등기 넘어갔다. 일단은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하는데 문제는 이제 잠잠해지다 보니까 소유권을 다시 자기 앞으로 복귀를 시켰다가 말이렇게. 그러면 여기 전무자들은 다시 소유권을 회복한 온 권리자 갑에게 더 이상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하는가 이야기인데 주장할 수 있다는 거야. 이유는 지금 제3자에게 양도가 되면 일단은 얘는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하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이자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 거꾸로 갑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얘가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할 건데 이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빠졌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소유권이 다시 얘한테 복귀가 되면 이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 이행 가능으로 바뀌기 때문에 얼마든지 시효 취득 주장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변동 시 2차 취득 시효 거기 1번, 2번 원래 시험은 1번을 사례로 많이 물어본대요. 2번에 쓰였는 판례가 2009년도에 변경이 되다 보니까 2번에 쓰였는 판례까지 지급도록 물으니까 이거는 사례 문제 풀 때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 잘할 거. 지금 시효가 또 완성이 됐어요. 토지가 제3자 병에게 양도가 됐다. 완성 후에 일단은 얘는 얘한테 시효 취득 주장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또 생겼다 말이야. 여기 지금 등기 전 시점 그러니까 소유권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년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지만 이게 지금 양도가 되다 보니까 얘는 얘한테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했을 거란 말이야. 이게 1차 취득시효는 이건 안 된다. 문제는 이제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또 20년이 흘러갔다. 20년 내내 얘가 다시 또 점유했다. 그럼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된 거야. 그럼 이때는 얘한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시효가 완성이 된 경우는 두 번째 취득시효는 얘한테 주장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종래 우리 시험에 사료를 물어봤던 누구나 마치라는 이제 수준의 판례인데 이게 이제 한 단계를 더 나갔을 때가 문제라는 거야.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바꿔 말하면 이 권리 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15년쯤 흘러갔다가 말할게. 이 상태에서 얘가 제3자 병에게 다시 양도를 한 거야. 그러면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됐다. 해서 이어서 이제 15년이 지났고 또 이제 5년이 흘러가서 2차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다. 그러려면은 여기 점유자 흐름 현 등기명인 정에게 2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가르친 것처럼 1차 취득시효 경우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양도된 것은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니듯이 이 원리는 2차 취득시효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15년쯤 지날 때 양도가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똑같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 시효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어서 5년이 흘러가면 시효가 완성, 2차 취득 완성. 그럼 2차 취득 완성 당시에 등기민 여인한테 2차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에 저 판례가 변경이 되고 1차 취득시효 원리하고 2차 취득 원리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시험에 사례 문제 통해서 자주 나오니까 정리가 꼭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법행위 성립 여부도 마찬가지죠. 얘는 책을 지금 허접하게 여기 쓰여있는 것처럼 외우면은 문제 못 푼다는 거. 얘가 지금 판례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구별을 안 해놓고 있기 때문에 시험의자 정확히 구별하고 있나 그걸 묻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지금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자 병에게 양도가 됐다. 일단은 시효 취득을 주장을 못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뭐를 따져봐야 되냐. 지금 등기전을 나한테 안 해주고
제3자에게 팔아버린 얘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2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손해배상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채무불이행 아니면 이제 불법행위를 이제 검토하는 건데, 이 경우는 두 사람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계약상의 채권 채무 자체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안 생기니까 소유권이 나눠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없다는 거. 채무불이행이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못한다. 점검 딱 하고. 그러면 계약 관계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불법행위 문제를 검토해야 될 건데, 그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면 지겹도록 주식해줬어요. 가해자에게 귀적세고 했어야 한다가. 따라서 이제 이걸 둘로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이걸 구별 안 하고 써버렸단 말이야. 시원성의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는가, 모르고서 처분했는가, 여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 시원성의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은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했더나 등기 넘겨달라고. 근데 연막을 하고 팔았다. 그러면 시원성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귀적사유 고의가 있다는 거. 귀적사유에서 불법이 성립되니까. 따라 이 경우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얘가 얘한테 시효취득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는 거. 그래서 시원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처분했다. 귀적사유가 없으니까 여기는 불법행위가 성립 안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거야. 이걸 정확히 구별해서 정리해야 되고, 얘는 지금 이거 구별 안 해놓고 모든 경우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써놨는데 그럼 엉망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칙 첫 시간에 이중매매 공부를 할 때 내가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이 이중매매 법리는 제1의 행위가 꼭 매매인 경우 한해서만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그 원리가 이 경우에 적용이 돼요. 지금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매매가 없었다고 말이야. 지금 취득시효를 하는 사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 이중매매 법리가 유효 적용. 무슨 이야기냐?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얘가 처분하면은 이게 이제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얘한테 시효취득 주장을 못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지만, 다만 이제 얘가 이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 그럼 이 매매는 103조에서 반사질서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말이야. 따라서 이중매매 법리가 제1의 행위가 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 법이 적용된다. 총칙 첫날 가르쳐 줬으니까 여기까지 마지막 정리 잘하고, 여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와요. 나머지 거는 나중에 실력 쌓을 때 봐도 상관이 없고, 뒤에 부동산 소유권 유익 권리 취득시효는 저번 시간에 내가 집중 추지를 시켜줘서 기타 재산권의 취득시효 관련해서 두 가지를 신경 써서 시험장 가지라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하고 분묘 귀족권하고. 특히 이 경우는 시효취득하기 위해서 소유사는 필요가 없다. 점검 잘하고. 나머지 무주무지 유주무지 매장물을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부하보나 가공에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머지는 이제 우리 중개사 민법 시험은 거의 나올 일 없고, 옛날 시험에도 5년에 한 번 나왔는데 요즘은 더덕에 출제한다고. 대신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하, 부동산의 부하, 요거는 이제 이 자체도 시험에서 잘 물어보고, 특히 이거는 저당권이나 임대차에도 직방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이나 임대차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요거는 기초로 반드시 알고 있었는데, 이 자체도 시험 잘 물어보지만, 먼저 부합은 서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 것을 부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부동산에 대한 부합은 둘로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에는 토지도 있고 건물이 있기 때문에 먼저 토지에 대한 부합 문제하고 건물에 대한 부합 문제는 원리가 달라요. 따라서 이걸 이제 둘로 구별해서 이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토지에 대한 부합은 지금 이걸 묻고 잔다고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이 토지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뭘 덧붙였다고 말이에요. 여기에 그러면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되는가, 이걸 따지라는 거니까, 여기 토지에 대한 부합은 이 토지에다가 얘가 뭘 덧붙였었냐, 이건 정착물을 떠올리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토지에 대한 부합 문제는 이 정착물이 이제 토지에 부합이 되는가, 이걸 이제 검토하는 건데, 여기 정착물에는 첫째 건물이 있을 것이고, 둘째 수목의 집단이 있을 것이고, 셋째 이제 논의되는 것이 농작물이 있을 것이고, 기초인문과정부터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지금 정착물로서 토지에 부합이 되는 건 이제 검토 대상인데, 먼저 건물은 토지에 부합될 일 없다. 현행 민법상으로 토지하고 건물, 가부토지에다 얘가 무단으로 건물 지었다 이런 경우 이게 합쳐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되냐?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기 때문에 건물이 토지에 부합할 일은 없다. 따라서 나무 토지에 무단으로 건물 지어도 건물 소유자는 의리라고. 그러니까 얘가 철거 청구하는 것이고, 따라서 부합이 안 된다. 문제는 수목의 집단인데 이것도 둘로 나누어서 검토하는 것 마찬가지. 얘도 지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측에다가 박스를 하는데 거기에 써놓은 것처럼 하면은 문제 풀 수가 없다는 거. 여기 지금 수목의 집단도 여러 가지 경우수를 나누어서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갑이 토지 소유자다. 이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다 나무를 심었다. 지금 이런 경우인데, 여기 이제 수목의 집단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그러면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이게 부합될 일이 없을 것이고, 또는 이제 보존 등기 안에서도 관세법상의 공식법인 명인방법을 갖추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하고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부합할 일이 없다. 이런 거는 기초적으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이런 독립부동산에 해당이 안 되는 수목을 전제로 한다는 것. 왜냐하면 나무를 심었다. 그럼 이 수목이 토지에 부합이 되는가? 합쳐지면 수목에 대한 소유권도 부동산 소유자, 토지 소유자에게 넘어가는 게, 만약에 부합이 안 되면 그대로 식자인자 을 소유고, 이거는 이제 결국 둘로 나누어서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정당한 권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취득하고서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상식으로 이 나무 소유자는 요 을이 되어야 되니까 이런 경우는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따라서 식전자 소유가 된다. 거꾸로 무단으로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나무를 심었다. 이런 경우는 정당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수목은 토지에 부합이 되고 합쳐지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도 기속이 된다. 이렇게 문제 풀면 될 것이고, 문제는 농작물인데, 그럼 농작물도 이 부합 원리가 수목하고 똑같으면 시험에 낼 일이 없을 건데, 이 농작물을 지금 팔려 하면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번에 이제 가부 토지에다 을이 농작물을 이제 갖고 왔다. 가부 토지에다가. 그러면 이것도 일단 둘로 나누어서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정당한 권한에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했는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나무 토지와 농작물을 경작했다. 당연히 이 경우는 이제 부합이 안 될 것이고, 따라서 경작자 소유가 된다. 이건 이제 우리 상식적인 문제인데, 밑에 거가 문제라는 거. 무단으로 정당한 권한을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 토지에다가 농작물을 갖고 왔다. 그러면 아까 수목 원리를 여기다 접목을 시키면은, 이 경우는 이제 수목 같으면은 토지에 부합이 되니까 수목에 대한 소유권도 토지 소유가 넘어간다. 이게 이제 우리 상식적인 지금 이야기인데, 농작물은 우리 판례가 또 반대로 보고 있다는 거. 정당 권한을 의하지 않고 무단으로 나무 토지와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로 하더라도 이것도 토지에 농작물이 부합이 안 되고 여전히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다는 거게. 따라 이제 결국 판례하면은 농작물의 경우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경작자 소유가 된다. 따라 이 마지막 요게 지금 우리 상식에 좀 안 맞는데, 나무 토지에다 무단으로 씨 뿌려서 지금 농작물을 갖고 왔는데 이게 토지에 부합이 안 되고 경작자 소유니까 얘는 갈아엎을 수가 없으니까 토지 소유권에 막대한 제약을 받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상식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일부 학자들 비판도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자 농작물을 아까 수목하고 달리 보는 것은, 수목의 경우는 이제 생장 기간이 3, 4년씩 걸리지만, 근데 무단으로 나무토로 수목식지했는데 부합이 안 되고 얘 거면은 그동안에 얘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장기간에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농작물은 생장 기간이 불과 5, 6개월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서 수목과 달리 농작물은 끊임없이 경작자 관리를 해야 돼요. 피도 뽑고 거름도 주고 관리하는 와중에 농작물 소유자가 경작자는 게 대조로 또 공시도 돼요.
따라서 이런 재반 사정을 감안해서 농작물만큼은 정당한 권한에 의하든 의하지 않든 불문하고 부합이 안 된다. 따라 경작자 소유로 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판례를 아무래도 시험에서 우리 상식에 좀 반하기 때문에 집중 물어볼 건데 이거를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따라서 책에 쓰인 이 판례를 그대로 외우면 문제 못 푸는 세부적인 내용이 책에 빠졌기 때문에 두 가지 걸 또 따로 떼어서 물어본다고 옛날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첫째, 이 경우에 경작자 소유가 되려면 무조건하고 경작자 소유가 아니고 성숙해야 된다는 농작물이 성숙해서 독립성이 인정이 될 때 따라서 씨 뿌렸는데 아직 농작물이 성숙의 전당이다. 이런 경우는 부합이 돼요. 따라서 부합이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전제 요건 성숙하는 등 독립성이 인정이 될 것. 두 번째, 이 앞전 시험자 이 경우에 명인방법을 갖춰야 되는가 이걸 따로 물어봤는데 아까 이야기하면서 이유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얘가 농작물이다 보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따라서 씨도 거름도 주고 피도 뽑고 그럼 관련 나중에 이게 경작자 수는 것이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굳이 강습법상 공시법인 명인방법 갖출 필요가 없다. 최근에 지금 이런 게 다 빠졌기 때문에 정립 반드시 하라고 말이야. 그다음 이 건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부합 원리가 다른데 지금 건물의 경우는 지금 이런 걸 묻고 잡건데 갑이 건물 소유자 이 건물에다가 을한 사람이 뭘 덧붙인다. 덧붙이는 거는 갑의 건물을 을이 증개축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증개축 부분이 건물이 합쳐지는가 지금 이걸 따지는 건데 여기 건물의 경우는 뭘 좀 생각을 해뒀냐. 아까 토지는 나무 토지에다가 무단으로 나무를 심었느냐 또는 정당한 권에서 심었느냐 이 정당한 권은 있냐 여부에 따라서 부합 원리가 달라진대. 건물의 경우는 갑소유 건물에다 을한 사람 무단으로 증개축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바로 교도소 갖고니까. 따라서 이제 건물의 경우는 이렇게 전제를 준다는 거. 이 건물 소재가 갑이고 을에게 건물을 임대해 줬다. 그래서 을이 임차로서 임차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해주고 더 나아가서 그따라서 임차인이 무대뽀로 임대인의 건물을 또 증개축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임대인은 승낙을 얻어서 임차인이 증개축했다. 이런 식으로 전제 요건을 주어놓는다고 말할게. 그러면 이런 경우에죠. 임차인이 증개축을 했을 때 임대인의 건물에 대해서 이 증개축 부분이 건물이 합쳐지는가 이걸 검토를 하던데 이 건물의 경우는 기준이 독립성 유무라고 말해요.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주어주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성 유무에 따라서 부합유가 달라지는데 건물의 경우는 첫째 임차인이 자기 비용을 제쳐서 건물을 증개축했는데 이게 독립성이 없다. 독립성이 없으면 욕실 내부를 증개축했다. 방 내부를 증개축했다. 베란다를 증개축했다. 독립성이 없다. 이런 경우는 임차인이 아무리 임차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자기 비용을 제쳐서 증개축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부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만약에 이게 임차인 소유가 되면은 소유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을 격차되려면 앞에 가르쳐주면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소유권의 격차가 될 수 없다는 거.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증개축 부분은 건물에 부합이 되고 따라서 임대인 소유로 기속이 되고 임대인 소유로 기속이 된 것과 동시에 따져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비용은 임차인이 지출했다는 거. 따라서 임차인이 지출 비용을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 투하자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임대차에서는 이 경우에 시간 중에 자주 나온 626조가 또 적용이 돼요. 626조에서 임차인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 행사해서 투하자본을 해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게 임대차로 연결이 된다는 거게. 이제 반대로 논리 전개를 해보는 거. 이게 이제 독립성이 있다 그 말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반대로 이게 부합이 안 되고 당연히 부속시킨 자. 요게 이제 법 조문은 200조 단서인데 부속시킨 자. 이거는 임차인 소유가 된다 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이게 이제 부속물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정의축 보면 이게 독립성이 있으면 부합이 안 되니까 임차인 소유가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니까 이제 마음대로 수거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인정이 될 건데 수거한 순간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 여기 지금 이 부속물은 대표로 전기 수도시설 같은 거 부속물은 여기에 부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효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수거를 해버리면 효용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얘는 투하자본 해소를 못해요. 이거 수거한 순간에 10분의 1 값어치도 안 나갈 거니까.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이임차인이 투하자본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 해서 이제 우리 민법 임대차에서 이 경우에 이임차인에게 인정해주는 권리가 646조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이 경우에는 이임차인에 인정이 된다는 거. 내 것 당신이 매수하라. 이런 이야기일 건데 따라서 자 이임차인이 비용상을 조건하고 부속매 조건은 워낙에 임대차에서 압도적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속매 조건 인정이 되려면 전제 요건이 몇 가지 있어야 돼요. 첫째, 건물겠다 공작물이 임차인일까? 토지 임차인에게는 부속매 조건 인정될 수 없다는 거. 상황상 여기 증개축한다 이런 경우 인정이 되니까. 두 번째, 그 부속물이 독립성이 있을 것, 따라서 임차인 소유일 것, 이런 전제 요건을 갖췄을 때 임차인에게는 646조에서 부속매 조건 인정이 돼요. 내 것 당신이 살아 이렇게. 따라서 우리 시험도 이렇게 연결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논리적에서 완벽하게 정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나머지 집에 가서 있고 그 다음에 공동 소유권이가 물권 조건도 이미 앞에 다 가르쳐 줬어요. 소유권도 물권이니까 물권 조건 세 종류가 똑같이 인정이 된다. 집에 가서 읽으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공동소유와 관련해서 여기 저 공동소유는 시험 출제 비중 관련해서는 압도적으로 출제가 많이 되고 그 중에서 공동소유 유형이 구성원들의 인적 혈액 관계에 따라서 다음 셋으로 구별이 되는데 공유, 합유, 총 이렇게 이 중에서 90% 이상 당연히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은 아무래도 공유일 것이고 공유 부동산이 실무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제 간혹가다가 한 번씩 이제 합유, 총유가 출제가 되고 특히 이제 공유는 의외로 실무상으로 공유 부동산이 많다 보니까 중개사법 실무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 먼저 이제 여기 이제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로 지금 공동소 유형을 구별하는데 먼저 특색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공동소유와 공유는 그야말로 이제 우연한 사정에 의해서 한 개 물건을 인 이상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를 말이야.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좀 이런 경우가 있을 건데 이 토지는 한 필이 한 개인데 이 한 필지 토지가 시가 1억이다. 내가 만약에 1억 원 있었다면 나 혼자서 매수해서 단독 소유를 했겠지만 나는 5천밖에 없다. 이 주인은 이걸 분할해서 쪼개서 팔 생각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친구 을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5천 낼 테니까 자네도 5천 내서 공동으로 매수하자. 오케이. 해서 공동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이 한 개의 토지에 대해서 갑은 지분 2분을 을은 지분 2분을 공동소유를 한다. 이게 공동소유 중에 가장 전형적인 공유에 해당이 돼요. 이 경우는 이 한 개의 토지를 공동소유함으로써 공동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이 그야말로 자금이 모자란다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소유를 한다. 이런 케이스고 따라서 이런 공유 경우는 다음 두 가지 본질적인 특색이 생기는데 첫째, 각 공유자들은 당연히 지분이 인정이 돼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각 공유자들은 하시라도 지분 처분의 자유를 갖게 되는데 여기 지분 처분이라는 말 속에는 지분을 매각, 양도하는 것, 특히 신경을 쓸 것이 담보 제공하는 것. 따라서 이 경우도 이 갑을 한 사람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지분 2분을 위에다가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 수도 있는데 이런 담보 제공을 할 때 이 사람의 승낙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 여기 지분 처분 자유, 처분 속에는 이런 담보 제공도 당연히 포함이 됐으니까 더 나아가서 지분을 포기하는 것. 특히 이거 신경 쓰는 거. 지분 처분의 자유권 자유도. 두 번째, 이 경우는 이제 이 공동 소유하면서 공동 사업한다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하시라도 이 사람들은 분할하고 싶으면 이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도 아울러 인정이 돼요.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지분 처분이 자유롭고
하나씩이라도 번호할 수 있다 보니까 말만 공동 소유지 단독 소유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유시간 표현을 빌려서 여기 공동 소유는 가장 개인주의적인 공동 소유 형태다. 또 달리 표현을 하면 공유자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전혀 없다. 공동 사업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이에 대해서 합의라고 하는 것은 조합체라는 단체가 이제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우리가 합의라고 하고, 여기에 총유라고 하는 것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를 총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우리 민법의 기초 원리를 몇 가지 깨우쳐야 되는데, 이 사람의 집합체를 우리가 이제 단체라고 그래. 사람이 둘 이상 모인 것을. 이 단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법 공부의 가장 기초예요. 한글로 말하면 기억에 해당되는 거. 이 사단이라고 하는 거, 사단법인. 사단이라고 하는 거하고 조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을 집합한 단체에는 여기 이제 사단법인, 줄여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사람을 집합한 단체가 되려면 사람이 둘 이상 모여야 되니까 사단법인의 경우는 일단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법인이 설립이 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있어요. 허가주를 채택하고 있으니까 허가를 받고, 법인이 설립되면 마지막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돼요. 법인 설립 등기까지 맞추면 사단 법인이 성립이 되고, 우리가 귀청 떨어져 가르쳐 줬어요. 현행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권리 능력자는 자연인하고 법인 딱 둘뿐이라고 말. 이 말을 정말로 의미심장하게 받아라는 거예요. 자연하고 법인 딱 둘다 말. 따라서 이 법인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면은 이 경우는 공동 소유가 성립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컨대 갑이란 사단법인이 건물 한 채를 매입했다. 소유권 유치되냐 그 얘기인데, 여기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 능력자이기 때문에 법인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한다, 이런 의미라고. 따라서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어요.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은 시험을 따라서 중개 실무에서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래할 때 누가 당사자고 누가 소유자냐, 이걸 판단을 중개업자 필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단법인의 경우는 법인 자신을 단독 소유한단 말이에요. 공동 성립될 일 없고 권리 능력자니까. 그 대신 이제 조합이라고 하는 단체는 이것도 사람이 둘 이상 모여야 되니까 단체가 되려면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출자해서 공동 사업을 경유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받서는 계약을 조합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조합은 노동조합, 농업협동자, 언론에 자주 오르는 노동조합, 농업협동 이런 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사단법인에 해당이 돼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조합은 계약 일종으로서 계약법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계약법에 일가되는 전형계약 15개를 보면 거기에 조합계약이 들어있어. 그 계약을 말한다 말이야. 따라서 지금 이런 걸 말할 건데,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다 해서 이제 재취업은 안 되고 해서 퇴직금 좀 있는 것 가지고 사업을 해보고자 하는데 혼자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크다 해서 이제 친구 을에게 내가 1억 원 투자할 테니까 자네도 1억 원 투자를 하소 해서 우리가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해서 공동사업을 해보세요. 그래 알았네. 이런 것이 조합계약. 쉽게 우리가 실천해서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동업계약, 이런 걸 민법에서 조합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최소한 이거는 두 사람 이상이 모이니까 동업자가 뭐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10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조합계약,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합체라는 단체가 성립이 된다는 거. 여기서 좀 문제는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이 공장을 설립할 요람으로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어떤 식으로 취득하는가? 이런 게 법공부 기초고 동시에 중개업의 기본이라고 말이야. 이 경우도 만약에 조합체라는 단체가 여기 사단법인처럼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면 아주 간단하다는 거. 이 조합체라는 단체가 단체 자신으로 단독 소유하면 되니까 공동 소유가 성립될 일이 없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민법상 권리 능력자는 딱 둘 뿐이에요. 자인하고 법인. 조합체라는 단체는 여기 해당이 안 된다는 거. 따라서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 동업자들에서 결정이 된 조합체라는 단체가 단체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전원, 여기서 조합원들 이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고 논리쟁기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 소유를 위에 공유와 구별하기 위해서 합의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여기는 조합체라는 단체가 이유를 절ገብ시는 거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따라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하는 행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 소유를 우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합의라고 부른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차피 위에든 밑에든 이 두 사람이 한 필지 토지를 공동 소유한다? 이거는 똑같은데 양자는 한눈에 봐도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 위의 경우는 이 한 개의 물건을 공동 소유하면서 공동 사업한다든가 목적이 없고 유시간 표현을 빌면 이 공자사 인적 결합 관계가 제로인데 밑에 거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하는 게 아니라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우회하고 본질 차이는 그 차이점을 구별하기 위해서 합의라고 명칭을 붙여놨다 이런 이야기고. 따라서 이제 합의의 경우는 첫째 이 합의자들에게 이제 공동 소유를 하게 되면은 이 조합원들 명칭을 합의자라고 부를 건데 여러분들이 영어 구사하는 거 봐도 합격 불합격 금방 아는데 이게 이해를 못하니까 뭐 조합원이나 했다가 엉망진창으로 영어를 구사를 해요. 영어 구사를 제대로 한다는 건 이해가 돼 있을 때 영어 구사가 제대로 되는 거야. 그것만 봐도 합격 불합격 금방 한다고. 여기서 합의자들 사이에서 첫째 지분권은 일단 인정이 돼요. 투자 가액에 따라서. 다만 공유하고 반대로 여기는 당연히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될 것이고 이유가 뭐냐. 여기 저 공유 지분을 처분하는 거고 얘가 이제 지분 2분을 가지고 있다. 합의 지분을 처분하는 거는 성질에 전혀 다르다는 거. 여기서 이제 갑이 합의 지분 2분을 만약에 병행해 처분했다 치자면 처분하는 것은 곧 지분 처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야. 갑이 조합원의 자격을 얘한테 넘겼다 요 말하고 똑같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저 지분을 처분하게 되면 조합원의 지위가 얘한테 이전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동업관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그러면 둘이 친구 사이기 때문에 지금 동업을 했을 건데 동업은 부자지간에도 하지 말으라고 옛말이 있어요. 근데 친구끼리도 지금 마음이 안 맞아서 얘가 지금 지분을 처분한다는 소리일 건데 그러면 얘하고 동업이 되겠냐면 일면식도 없는 애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따라서 당연히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이 안 되고 지분 처분하려면 다른 합의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 이거 상식적인 이야기란 말이야. 두 번째로 분할의 자유도 당연히 인정이 안 돼. 이것도 상식적인 이야기고. 우회의 경우는 우회는 사정에서 공동 소유하기 때문에 아무 때나 쪼개고 싶으면 쪼갤 수 있지만 밑에 경우는 공동 사업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어요. 유시간 표현을 빌리면 합의자들 사이에 인적 결합 관계가 아주 강하다. 공동 사업이나 공동 목표를 위해서 뭉쳤기 때문에 따라서 이걸 쪼개버리면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합체가 전송원 한도에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분할해서는 당연히 안 될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된다고. 합의자들에게 지분이 인정이 돼요. 지분이 인정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는 이걸 지분을 비롯해서 쪼갤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조합체가 전송원 한도에서는 사업이 되니까 분할하면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조합체가 해산을 하게 되면은 비로소 공유물 분할 절차하고 똑같이 합의물도 분할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여기서 분할 자유가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조합체가 전송원 한도 내에서 따라서 이제 합의의 경우는 위에 공유하고 달리 당사자 사이의 인적 결합 관계가 아주 강하다. 공동사업은 공동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위에 거 차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총의 경우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재산을 수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걸 말할 건데 여기 지금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려면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 성립되면 권리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법인이 법인자 실명으로 단독 소유하면 되니까 공동소가 성립이 안 될 건데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이걸 말해요. 사단으로서 실질은 딱 갖췄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이제 사단법인이 성립이 되려면은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게 되면 행정 감독을 받아야 돼요. 이게 구천이니까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비용 등을 절감해서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사단법인이 성립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사단법인이 성립이 안 되면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사단으로서 실질은 갖췄지만 주무관청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단을 권리 능력 사단. 우리 판례하면은 우리 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중, 종중, 문중이나 종중 또는 교회 같은 거 또는 이제 시골에 가면 자연불학이 있어요. 여기 동은 행정구역으로서 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뭐 중앙동 무슨 동 이런 동이 아니고 자연불학 동을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동이나 리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동이나 리, 자연불학 이런 걸 이제 권리 능력 없는 산업으로 본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문중이 토지 한 필지를 매입을 했다. 이 소유권이 어찌됩니까? 이야기인데 만약 이 문중이라는 단체가 권리 능력 인정이 또 아주 간단해. 문중이 문중 자신으로 단독 소유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현행 민법상 판례하면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으로 봐요. 따라서 문중 자신의 명의로 단독 소유는 안 된다는 거야. 권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고 그 공동 소유를 우에 또 합의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총이라고 명칭을 붙여놨다. 아마. 그러면 조합체라는 단체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이든 공이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야.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단체 자신을 뭐 단독 소유 못하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한다. 이런 형식을 취한다는 건데 그러면 왜 뿌득벌 또 이거는 총이라 함으로써 우회과가 또 구별하는가? 어차피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구성원 전원이 공동 소유가 똑같은데 구별할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이런 것 때문에 우회는 지금 동업계약, 조합계약이에요. 그러면 구성원 숫자가 아무리 많아봐야 동업이라는 손 두 사람이어도 힘든 건데 부모지간도 하지 말라는 건데 많아봐야 뭐 손가락 손 하나 수준이니까 뭐 2명, 3명 이런 식으로 이건 구성원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근데 여기 밑에 권리가 없는 사단은 문중이라 말이야. 구성원이 수백, 수천, 수만 명이요. 교회라고 말이야. 신도들의 수만 어떤 서울 가면 수십만 명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권리가 없는 사단의 구성원을 우리가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문중은 문중원, 교회 같으면 신도 이런 거를 이제 법률용어로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생활용어로 사원하고 법적 개념 달라요. 생활용어로 사원은 봉급적인 사원을 말하는데 이 권리의무 구성원 사원은 이 사단에 대해서 각종 권리 의무를 갖는 구성원들을 사단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제 문중원 신도들이 사원이 될 건데 이게 수천 수만 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구성원 사원들에게 지분권이 인정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 이제 간 문중이 토지 한 필지를 매입했다. 문중의 구성원이 26,785명이다. 그러면 A라는 구성원 26,781분의 지분 1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다가 이걸 처분할 때를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야. 이걸 지금 지분 계산을 다 해요.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죠. 이게 얼마나 번거롭냐고 막 이게. 따라서 이런 번거로움을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니까 회피하는 방법은 결국 구성원 사원들에게 지분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따라서 유시간 표현을 빌면 조합체라는 단체는 구성원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단체로서의 단일성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엄청 중시가 돼요. 그래서 구성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지분권 인정이 되지만 밑에 권리가 없는 사단에게는 반대의 성질을 간단 말이야. 단체로서 단일성이 구성원의 개성보다도 훨씬 더 중시가 된다면 구성원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개성은 무시가 되고 단체로 단일성이 전면에 나타난다. 요게 양자 차이다. 따라 구성원 숫자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지분권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다. 요게 차이라고 말이야. 따라서 여기에 총의 경우는 우회하고 달리 구성원 사원들에게 지분권 자체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분첩은 있을 수가 없고 지분이 없으니까 분할하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대신 구성원 사원들은
사원의 자격을 보유하는 한도 내에서 총유물을 사용 수익은 할 수 있다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말이야. 대신 총유물에 대한 관리 처분 권능은 누가 갖느냐. 여기 밑에 권리금을 사다는 경우는 구성원 숫자가 워낙에 많아요. 딱 이 사람들이 한 마디씩 하면은 될 일도 안 된다고 말이야. 해서 너네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구를 하나 만들 테니까 거기서 맘 놓고 떠들어라. 그래서 구성원 전원으로 결정이 되는 사원총이라는 단체를 따로 두고 있어요. 이 사원총에서 웬만한 일처리는 하라고 말이야. 해서 관리 처분 권능은 사원총의 결의에 따라서 그래서 따라서 구성원인 사원은 지분권은 인정은 안 돼. 구성원인 사원의 자격을 보완하면서 사용 수익할 권능은 있다. 이런 게 이 공유 합의 총유의 특징인데 특히 신경 써야 될 것. 여기 합의하고 총유는 조합처럼 단체가 권력 없는 사단이 재산 수하는 경우인데 왜 이런 거는 공동소유가 성립되는가? 이게 법공부 기초고 나중에 중개 실무에 나가면은 이런 거를 정확히 알고서 거래를 해야 되니까 권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단체에서만 단독 소유 못 한다는 거야. 못 하니까 구성원전을 공동 소유한다. 이 논리를 정확히 해주는 거. 이게 이제 등기법으로 연결이 되는데 등기법으로 여기 지금 조합처럼 단체하고 권리금 사단의 민법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공동을 성립한다. 요거는 같은데 그러면 등기를 할 수 있는가 자기 명의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조합처럼 단체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권리금 사단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단체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못하게 되면은 결국 어쩔 수 없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인 문제가 이제 된다고 말이야. 조합처럼 단체는 자기 명의로 등기 못한다 말. 왜냐? 구성원 숫자가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합의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도 별 상관이 없겠지만 권리능이 없는 사단은 사단 자신의 명의로 만약에 등기를 못한다고 가정하면 구성원 전원의 명의로 등기해야 되는데 구성원 숫자가 수천 수만 명인데 그 전원의 명의로 등기한다는 엄두가 안 난다고 말이야. 따라 등기 표시를 공부했겠지만 문중처럼 권리가 없는 사단도 대표자가 정해졌으면 단체 자신의 명의로 등기는 할 수 있다고 말이야. 이게 조합처럼 단체하고 등기법상 차이는 생겨. 왜 이 경우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가능한가? 애우지 말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등기법과 연결져서 사고를 해보는 거야. 이게 법공부 기초니까. 이걸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에 있는 박스는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우천 넘어가서 공유, 의 읽으면 되고 법적 성질 읽으면 되고 공유 성립 관련해서는 여기 칠판에 서랍처럼 당사자 의사에서 공유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이걸 이제 법률에 의한 성립 그러는데 뒤에 넘기세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법이 정한 요건만 갖추면 글자 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가 자동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에 써놓은 거 아까 집에 가서 읽어보라는 거니까 부하, 보호나 가공 그 밑에 쓴 것들 대신 이제 앞에 215조 이것도 저번에 상림권에서 나온 거고 집 앞 건물에 써서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 후 공유에 속한다. 이게 지금 우리 민법 215조에 규정이 되는데 요거는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민법 215조 규정에서 자동으로 공유가 성립되는데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215조는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그랬죠. 따라서 지금은 민법 215조가 아니라 집 앞 건물의 소유 및 관련하는 법률하는 특별법에 의해서 집 앞 건물에 관한 법률과는 규제가 되고 있고 그러나 여튼간에 민법 215조에서 자동으로 공유가 성립돼요. 그 다음에 상림권에 또 집에서 읽어보라겠는데 경계절정 경계표 다음 구가 또랑장 이런 거는 상림자 공유로 추정이 되고 대신 이제 이 두 개는 공유는 분할의자 권증이 되는데 분할하면 안 되겠죠. 따라 분할 청구는 허용이 안 된다. 앞에 두 개는 그게 특징일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이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갑이 부로서 토지 한 필지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다. 자식놈이 여러 놈이다. 그러면 이제 이 토지 한 필지를 수인의 상속인이자 공동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 경우는 이제 공유가 성립되는가 이제 합유가 성립되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 써서 종래 엄청 논란이 됐는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상속재산은 이제 공동 소유를 하는데 이 한 필지 토지를 일단 공동 소유를 하는데 이 공동 소유는 공유냐 합의냐 이런 이야기인데 무대불 외우지 말고 방금 가르쳐준 공유 합의가 어떨 때 성립하는가를 이해를 하고 있다면 이거는 공유라고 대답을 할 거라고 말이야. 왜냐? 이 사람들이 공동 소유하면서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하면서 뭐 공동 사업보다 이 경우는 목적이 있을 수가 없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합의라고 보기보다는 상속이라는 우연한 사정에서 공동 소유했다고 봐야 되니까 이 경우는 공유로 보는 것이 옳다고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공유 밑에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 상속인이 수인인 거는 공유가 성립되는 거. 견해들은 있지만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는 거야.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버지 딱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공유 토지를 상속 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제 분할해서 각각 갖는 거 이렇게. 그래서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는 꼭 기억을 해야 되니까 공동 소유 중에서 합유가 아니라 걔네들은 있지만 공유가 성립되는 걸 본다고 말이야. 그다음 지분의비를 읽으면 되고 공유지분 처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보제공 특히 신경 쓰고 지분의 탄력성 267조는 워낙에 그 중요한 조문인데 이거는 지금 이런 경우에 이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말할 거라고 말이야. 갑의 지분 3분의 1, 을의 지분 3분의 1, 병의 3분의 1, 현재는 공동 소유가 성립이 되어 있어. 그런데 현재는 이제 공유 관계가 성립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어야 된다 그 말할게.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공유자 중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또는 지분을 포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이 사람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일정 절차를 거쳐서 이저 지분은 국가에 기속이 돼야 돼요. 현행 법제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국가에 기속이 되면 단독 소유로 복귀하기가 어렵지 않냐고 말이야. 따라서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되려면 공유자 중 1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거나 지분권을 포기하면 이거는 국가에 기속돼서는 안 되고 다른 공유자들에게 지분의 비율로 기속이 돼야 되고 따라서 이자 지분은 이제 2분의 1로 증가, 얘도 2분의 1로 증가. 그러다가 을이라는 사람도 또 상속인 없이 사망했거나 지분권을 포기되면 이자 지분은 얘한테 기속, 그러면 단독 소유로 복귀가 된다는 거. 이런 거를 267조 지분의 탄력성 이렇게 이야기를. 그다음 공유자사의 공유관계, 공유물의 사용수는 어떻게 하는가? 공유물 핵심은 전부예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별로 사용수에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이 100분의 100 간대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도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요가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제한은 받지만 전부를 사용수요가 한다. 이걸 항상 위험되어야 되고 우측에 공유물의 관리 보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엄청 나오니까 특히 신경을 써야죠. 이 공유는 아까 여기 지금 압도적으로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공유 부동산에 맡아보면 분쟁이 엄청 생겨요. 그런데 공유는 공부해본 사람 알겠지만 이게 애매모호한 것들이 아주 많다고. 따라서 구별해야 될 거, 비교할 거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 놓지 않으면 이것만 구별하면은 문제는 아주 쉬운데 이게 이제 정확히 비교 또는 구별이 안 되면은 문제 풀 때 엄청난 내리를 먹어요. 다 지금부터는 이제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차이가 뭔가 이런 걸 구별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것만 하면 쉬운데 안 하면 엄청 어렵다는 거. 좀만 쉬었다 하죠.